안녕하세요, 여러분. 2장 아동복지와 가족 오늘의 수업 주제입니다. 노병일 선생님의 아동복지론 2장과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행 방법은 온라인 학습 우리 8주차까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후에 문제, 5문제 푸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출석이 된다는 거. 자, 오늘까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우리는 중간고사까지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그리고 수시시험은 6주차에 있고 7주차 수업하고 8주차는 수업이 없고 뭐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8주차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텐데요. 똑같아. 출석을 위한 5문제 푸는 방법과 다르지 않으니까 쉽게 여러분도 시험을 치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있고 수시를 위한 시험 있고 매주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5문제 푸는 출석을 위한 시험 5문제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물은 12주차 내주시는데 현행 아동권리와 복지사업 요약 및 제안, 현행 아동권리와 또는 복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건 난 지역아동센터다. 장애 영유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겠다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복지사업, 특히 아동복지사업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참여도는 출석 20%인데 8주차까지는 인터넷 우리 LMS에 출석을 위한 5문제 푸는 거, 그것이 출석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 오늘 2장과 4장 한다 그랬어요. 2장과 4장. 그래서 아동복지와 가족. 그리고 4장은 아동의 욕구와 아동 발달. 2장 안에는 가족의 중요성과 정의, 가족의 기능,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변화와 가족 형태, 그리고 아버지와 아동,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아동의 욕구의 중요성과 형태, 그리고 아동 발달의 요소와 가정, 아동 발달 이론과 그 이론의 전진과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요한 아동 발달. 이 주요한 아동 발달은 그 아동 발달 이론의 영아 발달, 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 아동 발달, 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제가 아주 세밀하게 안내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주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라는 거, 개요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가족의 중요성. 자, 가족은 뭘까요? 모든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곳, 그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족의 정의를 보면 특히 미국의 전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가족은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어떤 의무를 수행하고 대개는 함께 거주하는 집단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제스트스로우는 공동 거주지에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집단이 이제 가족의 형태로 많이 보여주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정리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이나 혈연이나 입양으로 연관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대개는 함께 거주하는 집단이다. 가족의 주요한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을 때
전통 사회에서는 가장 1순위는 대를 잇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산 기능. 지금은 출산 기능만 있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출산하는 기능, 가족에서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사회화하는 기능. 아동이 가족 이외의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회화 기능, 가족이다. 문화화의 기능. 아동에게 사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집이 또 정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대 정당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문화, 그것도 문화, 아주 가장 큰 문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특히 그냥 흡수되기 마련이죠. 부모에 따라서. 그래서 문화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보호하는 기능.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지지의 기능.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여러 영역에서 지지해주는 것. 욕구 충족하는 기능.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고, 아동의 의료나 교육이나 기타 영역에서 가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요한 가족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할 점은 때에 따라서는 가족이 더 잘 기능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가족도 너무 중요한데 특히 사춘기 시기에는 가족이 너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친구들 집단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집단이 이 시기에 또 잘 만나져야 되고 오히려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가족이 아동과 관련해 여러 기능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뭐다? 부모다.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아동이 성인으로 클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책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불미스러운 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불쌍해. 그쵸? 남아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된다라는 건 저거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면 건강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족이 앞에서 제시한 기능을 하는 정도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정도는 아동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쵸? 예.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정도, 가족의 기능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 형태를 보면요. 가족이 변했다. 전통 사회와 지금 사회는 다르다. 저도 느낄 거예요.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한 40대에서 50대는 같이 40대도 있을 수 있어. 할머니를 모신 사람. 본인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대가족이 사는 거죠. 할머니도 있었고 엄마, 아빠, 언니 이렇게 있어서 10명이죠. 10명이 함께 살았죠. 10명이 그렇게 대가족 제도를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죠. 그쵸? 지금 50 연배 이제 넘으시거나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도 자녀가 결혼을 했을 텐데 출가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같이 사는 것보다. 또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간혹 보러 가는 거지. 그쵸? 어린이집도 우리는 잘 돼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 것보다도 그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서로 편할 수 있는 그런 현대사회에 왔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관련해 중요한 측면은 가족의 형태와 관련된 측면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거나 가족 환경이 변하는 것과 관련된 측면이에요.
그래서 경향은 어떻게 변했냐면 과거에는 아동 발달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가족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이었고 또는 이렇게 대가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부모 모두 있는 가족 수가 줄어들고 대가족은 더 줄어들고 있죠. 자,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면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했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느끼시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현대는 가족 구조가 새롭게 변함에 따라서 아동이 불리한 상황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저는 대가족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누가 저를 이렇게 다독거리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다독거려서 저 울면은 꼭 가게 가가지고 뭐 사주시고 저 기분 달래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산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갈 데가 없고 또는 엄마한테 혼나면 또 위로받을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 오빠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외동이들이 많아서 상황이 많이 불리하죠. 불리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현대 가족의 형태는 아주 다양해졌는데 첫 번째로 핵가족 볼게요. 가족의 형태를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은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고요. 확대가족은 여러 친척과 친지로 구성된 것을 말해요. 경향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시피 과거에는 확대가족이 많았으나 현대에는 확대가족은 많지 않죠. 그리고 선진국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진국도 마찬가지. 선진국 우리나라에서 핵가족화는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 부모가 모두 있는 핵가족 형태, 아동 발달에 그나마 그래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모두로부터 보호받으며 자란 아동의 특징들은 어떠하냐면 어려움을 덜 경험하고 학교에서 더 잘 지내고 10대에 불법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적고 10대에 체포될 가능성이 더 적음. 이 말은 뭐 불법 약물, 체포 이런 말이 우리랑 먼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더더욱 많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편부모, 한부모였을 때 부모가 힘드니까 그만큼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교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소진돼서. 일하고 들어와서 일을 좀 분담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짜증나고 힘들고 이러니까 바깥으로 나돌게 되고 바깥으로 나돌다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겪게 되고 그런 거죠. 핵가족화. 부모가 모두 있는 핵가족에서 자란 아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특징의 이유. 부모가 아동 양육과 관련한 업무를 서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부모 밑에서 클 경우 또는 부모가 없을 경우 얼마나 취약합니까?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같이 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질 경우 아동에게 역할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저희 집도 그렇잖아요. 또 여기서 수강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으신 분은 엄마가 공부한다라는 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 우리 엄마도 공부하는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할 수 있구나. 우리 엄마의 직업을 더 전문가로 성장하려고 이러고 있구나.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느껴요. 그리고 아동이 안정감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잘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있는 핵가족과 관련해 고려할 점은 핵가족에서 자란 아동이 반드시 가장 잘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른 가족 형태도 핵가족 형태가 가진 장점의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러한 것들이 고려할 점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족을 말하고요. 현대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복지를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죠. 아동복지에. 그리고 한 부모가 생기는 상황은 어떠냐면 다양하지만 범주를 모아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결혼한 사람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경우가 많은데 추세적으로 입양 또는 출산도 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그런 경향 중에 하나는 모자 가족이 많다. 엄마가 아이를 더 키우는 경향들이 많다. 한부모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족 상태에 사는 것은 성인, 그 한부모나 아동 모두에게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내가 옆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엄마가 해야 할 일, 아빠가 해야 할 일, 또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음으로써의 시너지 이런 게 있는데 한부모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도 또는 남성이면 아빠에게도 힘이 들죠.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보면요. 한부모 가족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하고요. 모자 가족은 엄마,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고요. 이 경우에는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예. 제가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는 하는데 제가 세대주가 되고 엄마를 제가 부양하는 이런 거죠. 부자 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고 이 경우도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핵가족에 대해 한부모 가족이 스트레스를 더 겪는 이유들을 보면 한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비용을 이제 확보하는 것에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집안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 더 크게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과 관련해 어떤 일을 홀로 결정하기 때문에 좀 누군가 의논하고 싶은데 근데 같이 살아도 그러나요? 재정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문제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부모 가족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적게 가질 가능성이 크다. 내가 급할 때 남편 측이나 또는 우리 친가 쪽이나 내 쪽이나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둘이면. 그 시너지는 더 그 관계가 증폭되는데 혼자면 자원을 더 적게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고려할 점으로는 한부모 가족은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그래도 잘못된 것이다. 그나마 한부모로서 또 장점이 있죠. 둘이 같이 살아서 맨날 싸우고 돕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이것을 보시면서 나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 하면 그 화나는 면은 더 크겠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장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재구성 가족, 혼합 가족이 있는데요. 정의는 이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 나타나는 가족이고요. 재구성 가족의 구성원은 역할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조손 가족.
정의. 조부모가 손녀를 기르는 가족을 말하고요. 조선가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요. 따라 조선가족에서 조부모는 아동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가족의 조부모들 중에는 자신이 손자, 손녀를 양육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조부모가 조금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조선가족의 조부모는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이제 내 아들, 딸 키워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내가 노년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녀가 왔어. 그래서 손자녀 보는 건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좋은 일로 아들과 또는 며느리가 좋은 일로 정말 자기의 꿈들을 키우느라고 손주를 맡아 돌보는 건 더 신이 나는 일인데 안 좋은 일로 손자, 손녀를 볼 경우 그냥 불쌍하게만 하고 힘들어가지고 더 그 마음이 힘들죠. 손자녀를 볼 때마다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한 가족인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해요. 우리나라 국적.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결혼 이민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 20년 전서부터 그 농촌에 처녀가 없어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집단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데 선을 보러 갔죠. 선을 보러 가서 거기서 이제 베트남 여성 지금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고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우리 뉴스 보도에서 봅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결혼을 하러 온 여성들을 보면 아주 수준이 높아요. 거의 뭐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여성들도 많은데 그런 여성이 농촌 생활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니거든. 그런데 갔는데 농촌 생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필리핀 여성이고 베트남 여성이라도 배운 그 지식 연령이 높으니까 또는 여기 시골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이지만 너무 좀 이렇게 지식 수준이 안 맞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농촌에서 그 여성들을 너무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경우 다 그렇지만은 않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농촌 총각 또는 농촌 총각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의 그 가족을 이제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야 하는 거죠. 다문화에 대한 거.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예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문제,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갈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많은 부분 엄마가 담당해야 되는데 엄마가 언어를 잘 모르다 보니 학교 뭐 특히 유치원 가서도 선생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피부색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아이에 대해서 그냥 우리나라 애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너 어디서 왔어? 이런 입장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시면 특히 미국같이 다인종 국가에서는 오히려 한 인종만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색깔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얀 색깔만 있어도 이상하고 검정 색깔만 있어도 이상하고 그 한 색깔만 있으면 이상해. 그냥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그냥 익숙해.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죠. 우리 삶 속에서
식당 들어가서 외국인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특별한 지역에는 볼 수 있지. 이주민이 많이 온 곳에서는요. 그리고 다문화 아동, 심리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그리고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 그리고 동성애 가족.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힘들죠. 아빠가 둘이 산다든지 엄마가 둘이 살아서 아이들을 보내는 거 아직까지도 우리 불편하죠. 정의, 같은 성,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사는 가족을 말하고요. 최근 등장한 가족의 형태예요. 과거 현실적인 가족 형태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현재 동성애 부부에 대한 사회적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제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도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문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남편이랑 저녁에 산책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동성애 부부, 저는 이제 남성과 남성이 사는 부부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면 마주쳐. 그런데 그때는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딸이랑 손잡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너무 반갑게 우리를 인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저 사람 동성애야. 남자끼리. 그래, 엄마랑 아빠랑 갔을 때는 인사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랑 가니까 우리도 자기네 같았나 보다. 외국에서는 딸과 그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지,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 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이러진 않는데 그는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밤에 우리 보니까 막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는 않아. 어른의 입장에서.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니까 그런 게 좀 문화 충격이지. 엄마, 여기는 당당하게 얘기해. 나 동성애라고. 아주 당당하게 학교에서는. 그리고 그 동성애를 뭐라고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죠. 네 번째, 아버지와 아동복지. 특히 아동복지에서 아버지의 역할. 지금 아버지에 대한 역할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또는 아빠 육아휴직 너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제도도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우선순위를 두는 영역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엄마의 경향성. 복지와 관련된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엄마는. 아버지보다도. 그리고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진 힘과 자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더 많이 크다. 그리고 특히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더 그렇죠. 저도 그래. 아빠를 위해서 사기도 하지만 이제 저녁거리를 만들 때 아이들 생각 더 많이 나요. 저도 그래.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 입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남편이랑 싸우거나 별로 안 좋을 때는 남편 입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미운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엄마들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단.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교육, 남성의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양육과 아버지. 예전에는 아동 양육 책임을 엄마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아버지는 아동과 관련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불편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녀에 대한 책임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동들의
특징은 어떨 것 같아요? 그치.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아빠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어떨 가능성이 더 크냐면요.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더 많고,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고, 범죄 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많고, 알코올과 기타 약물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그 역할과 기능인데요.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냐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경찰서에 온 아이들, 소년원에 간 아이들을 다 이렇게 추격해서 조사를 해보고 환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아버지가 없는 아동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프로테이 지수가. 그리고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책임감이 없더라. 예. 그런 게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왜 그렇겠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해보니까 아버지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더라.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아동은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가 아동을 양육 보호할 경우에는 아동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더 크더라. 이혼했을 때 또는 결혼했을 때 여러분 온전한 가정, 그러니까 불완전한 가정, 온전한 가정 이 말도 조금 왜 한부모로서도 온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재정적으로 이혼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도 법적으로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혼했더라도 자녀 양육비를 대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많은 양들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관여할 경우에 아동은 학교 생활을 더 잘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동이 성적 정체성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버지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아버지를 관여시키기 위해 아동복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버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 아버지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거, 아버지를 주제로 하는 교육 모임을 후원하는 거, 아동복지에 관한 소식지에서 아버지도 다루고 아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자료에서 아버지를 다루는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5번째로는 아버지 없는 아동에게 남성을 조언자 또는 멘토로 정해주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삼촌이 있으면 더 좋지. 삼촌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거나 엄마의 그냥 사람 남자친구 이런 분들이 또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동교육을 따로 이렇게 챕터를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으로도 만들었지만 육아휴직 아빠도 가져야 된다는 건 많지만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있어서는 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낮에 10시, 11시에 놀이터에 아빠가 유모차 끌고 나오면, 엄마 없이 나오면, 아직도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고, 그 아빠 스스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챕터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동의 양육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아동 욕구와 아동 발달, 아동 욕구의 중요성과 형태, 아동 발달의 요소와 과정, 아동 발달 이론과 이론의 진전과 분류, 그리고 주요한 아동 발달을 살펴볼게요. 자, 아동의 욕구의 중요성.
아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아동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 아동의 욕구들 중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 생존 욕구는 의식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아동 권리와 아동의 욕구는 서로 크게 중복된다. 그래서 아동 권리, 법적, 철학적 측면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아동의 욕구는 심리적, 복지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중첩 부분이 많죠. 아동의 욕구의 입장에서. 자, 매슬로우의 관점에서 한번 그 아동의 욕구를 봅시다. 매슬로우의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에서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생겨야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기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면 존중의 욕구,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 이렇게 단계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이론에 있어서는 생리적인 욕구의 안전과 애정과 이 모든 게 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욕구와 권리가 중첩되는 거죠. 다음 수준의 욕구로 가기 전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가 그건데, 현대 이론에 있어서는 생리적인 욕구가 내가 배고파서 쭈쭈를 먹고 싶지만 엄마 쭈쭈 먹고 싶은데 경직되고 힘든 상태에서 쭈쭈 먹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랑 받으면서 그 우유 먹고 싶지, 쭈쭈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기는 거다라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매슬로우가 비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에서도 다양한 욕구가 생길 수 있다. 비판받고 있어요. 아까 내가 앞서 비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프링크의 관점에서는 아동 욕구가 동시에 나타난다. 아동이 비신체적 욕구에 관심이 있는데 그 비신체적인 욕구는 사랑과 안정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 책임감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있다. 예시 들었잖아. 우유 먹으면서, 엄마 쭈쭈 먹으면서 거기가 안전해야 되고 사랑받으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같이 있는 거지. 그쵸? 이 단계가 아니다. 저는 요즘의 추세는 프링글입니다. 프링글에 더 이렇게 욕구가 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비신체적인 욕구를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동 발달의 요소와 가정. 아동 발달의 요소. 근데 아동 발달부터 먼저 볼게요. 아동은 몇 세서부터 몇 세라 그랬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동은 출생에서부터 18세. 만 18세까지 우리가 유엔에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18세.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사이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변화를 뭐라고 한다? 아동 발달이라고 한다. 아동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소에 예를 들어보면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거,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거, 아동을 보살펴주는 다정한 부모, 그리고 성인이 존재하는 것, 2명 이상의 성인이 꾸준히 아동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과 상호작용하고 아동을 지지하고 아동을 감독하고 아동에게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될 때 아동은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죠. 또 확고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이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 아동을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지도하고 신체적, 심리적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지적 측면에서 자극을 주는 물리적 사회 환경을 마련해주고 놀이활동을 하는 기회와 깊이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를 자세히, 아이가 또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동의 나이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뜻있게 참여하고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 발달과 관련된 가설.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인간 발달은 전체 과정에 걸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둘째,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아동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은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런 과정을 근거하에 아동 발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동 발달의 욕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동발달 이론의 진전을 보면 예전과 지금은 어느 수준만큼 올라왔냐면 아동발달 이론을 로쿠와 루소 이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고요. 루소 또는 로쿠의 입장에서는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루소의 입장에서는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천성이다. 이 아이의 본성,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것, 유전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지금도 어디가 더 나으냐 둘 다 상호작용한다고 하지만은 어디가 조금 더 우세하느냐는 지금도 연구들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천성이다, 유전이다, 안쪽에서는 아니 교육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둘 다 상호작용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조금 더 프로테이지가 높으냐를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중요하다. 아동 발달은 교육이다. 아니야.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갖고 난 천성은 어쩔 수 없어. 어디에 더 중점을 두시나요? 아동 발달 이론의 분류를 보면 천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달 이론이 있고 교육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달 이론이 있고 발달을 천성과 교육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상호작용 이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천성을 강조하는 이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삐아제죠.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아동에게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고 제시를 했는데요. 아동의 생각하는 능력을 뭐라고 말해요? 인지라고 한다. 생각하는 것을 인지. 아동은 생각하는 방식에서 일련의 변화를 거치는데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감각운동기는 감각운동적인 인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전조작기는 전조작기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감각운동기의 아이가 구체적 조작기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소리예요. 발달이 돼야지만 그 단계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은 생각하는 방식에서 일련의 변화를 거치는데 어떻게 거치느냐?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성인기를 그리고 성인기 이상을 형식적 조작기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인지는 이렇게 늘어난다, 발달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각운동기, 감각, 손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해. 내가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해. 내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인지가 발달해. 우리 인간에게 감각은 몇 감각이 있죠? 5감각. 그래서 영유아기에 특히 영아기에 5감각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으로 뭐가 발달해? 인지가 발달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감각운동기.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 그래서 2세 미만. 그래서 2세 미만은요. 추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추상적인 생각 2세 미만에서는 못해요. 지금 엄마가 없으면 슬픈 거야.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슬퍼요.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엄마 금방 올 거야 라는 게 인식이 있으면 안 슬프지. 금방 올 거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떠나기만 해도 엄마가 울어. 근데 한 2돌쯤 되면 아이들이 알죠. 엄마 갔다 올게. 화장실도 엄마 갔다 올 수 있고 다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엄마가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상적인 생각을 못한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것을 움직임과 연관시키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각운동기라고 한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제2단계는 전조작 단계이고요. 2세 정도서부터는 이제 추상적으로 제가 한 18개월서부터 아이들 알아요. 그리고 숨긴 것도 찾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조작.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작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전조작 단계. 아직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해서 전조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작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3단계에 있어서는 구체적 조작 단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거예요. 논리적 생각이 이제 가능한데 어떨 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때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 동물원 갔었잖아. 이러면 안다는 거지. 동물원에 대한 거 아는 거. 그런데 전 조작 단계 아이들에게 자기가 보지 않았는데 우주의 세계에는 이런 거 있단다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주의 세계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으로 그려야 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알지. 이런 게 우주의 세계야 이러면. 형식적 조작 단계는 어때요?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아도 말로만이라도 이런 게 있단다? 그러면 알아듣지. 지금 여기 공기가 있어. 우리 다 알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는 단계. 그게 뭐라고? 형식적 조작 단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 보이지 않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 조작은 뭐다? 논리. 전 조작은 뭐다? 논리 자체를 할 수 없는 단계. 구체적 조작 단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보여주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 형식적 조작 단계. 보이지 않아도 논리로만도 그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 그래서 형식적 조작 단계는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 이외의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교육 환경 간조론. 천성 말고 환경이 중요하다. 그것은 학습이론, 심리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문화적 영향 이론가들, 특히 인류학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 그래서 첫 번째로 학습이론은요. 고전적 학습이론. 그래서 고전적 학습이론에는 우리가 파블로브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파블로브는 개에다가 했잖아. 그런데 사람에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파블로브의 고전적 그런 조건 반응을 사람에게 한 사람이 스키너잖아. 그래서 고전적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스키너다. 행동주의를 연구했고요. 인간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예요. 행동을 보는 거야. 이 뇌는 보이지 않잖아. 정신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행동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발달도 볼 수 있고 학습의 진전을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근본 개념은 보상과 처벌. 그리고 보상에 따르는 행동은 더 많이 하고 처벌에 따르는 행동은 더 적게 한다. 그래서 만들 수 있다. 사람을.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보상과 처벌로. 그리고 사회적 학습 이론은 뭐예요? 인간은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꼭 보상과 처벌만이 아니야.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배워. 사회적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 라는 입장인 거예요. 학습은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보상과 처벌이 심리적 수준에서 나름 자기 안에서도 나타난다. 꼭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더라도 내적 성장, 내적인 보상, 내적인 스스로 이건 아니야 라는 그런 결심 이것으로도 일어난다. 나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걸로도 일어난다라는 게 사회적 학습 이론. 상호작용 이론은 뭐예요? 가장 유명한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 성적 발달 이론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나온 중요한 이론들을 보면 볼비의 애착 이론, 갖고 태어나, 애착은 갖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데 모두가 다 안정애착을 발현되지 않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안정애착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불안정애착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근데 그 불안정애착도 우리는 한 3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회피애착, 불안애착, 그 다음에 혼란애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인 거죠. 그것. 갖고 태어났어. 그러나 그 갖고 태어난 것이 다 안정애착으로만 우리가 발현되지 않아.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에 따라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에 따라서 불안정 안정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 불안정 애착도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불안애착, 혼란애착, 그 다음에 회피애착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아주 명쾌하죠. 그쵸? 볼비의 애착 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정신 사회적 발달 이론. 갖고 태어나 사회정신, 사회심리적인 거 갖고 태어나는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획득하느냐 획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발달 단계로 가느냐 못 가느냐인 거지. 그래서 신뢰가 자아 통정까지 가는 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입생 여러분은 지금 아동 복지를 처음 들을 때 이러한 이론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배울 거야. 여기는 이제 2년차 되신 분, 3년차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3학차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또 들어야 돼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아동에 관련된 것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는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빌드업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속된 말로 껌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죠. 프로이드 하면 쫙 이렇게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3학차, 4학차 이러신 분들. 자, 그래서 상호작용 이론의 대표적으로 프로이드를 보면 아동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적응할 때 아주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겪는 정신 성적 경험이 그쵸? 이후의 발달에 다 나타난다.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막 욕하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사람이고 막 이러면 우리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비하면 어디에 고착되어져 있는 거야?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로는 이드, 자아, 초자아, 이드를 원초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적 본능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성적 본능, 그 단계에 구강기에 이 성적 본능이 막 몰려져 있는데 여기에 쾌감을 내가 적정하게 받지 못하면 그 시기에 고착돼서 성인이 되어도 그러한 모습, 고착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막 욕하는 사람, 흡연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프로이드이죠. 그래서 성적 본능에 굉장히 중요하게 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요소로 또는 이드,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원초와 이드. 아기는 태어날 때 비합리적, 야만적 자기 욕심, 자기 그냥 욕구만 챙기는 욕구만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만 채우는 걸로 아이는 태어나. 그래서 태어날 때 비합리적이고 좀 야만적이다. 그래서 아기는 자기 만족을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아기는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다가 차츰차츰 자라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도 반응해. 엄마 줘 하면 아 하고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만 넣지 않고.
자아는 어때요? 이렇게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다가 엄마 아 하면 타인에까지 줄 수 있는 이러한 거, 그러한 것들이 그 본능에서 뭐가 나와요? 자아가 또 형성되죠. 이렇게 시작되어 아기는 생각, 인식하는 이제 자신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받아 먹었는데 아 맛있어 고마워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 입에 넣으려가도 이렇게 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이렇게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 생각을 한다라는 거. 줄까 말까 생각. 자아야. 네. 내 입에만 들어가는 건 이드만 있는 거야. 원초화만 있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도 먹고 싶겠네? 그리고 초자아는 뭐예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초자아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울어 아이들이. 자아, 초자아의 사이에서 아빠가 아 했어. 근데 엄마는 아이들의 그 욕구를 알기 때문에 엄마 아 해서 아이들이 주면 엄마는 조금만 먹거나 이래. 만약에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거 줬다라고 해봐요. 엄마도 먹고 싶어 아 하면은 이렇게 주잖아. 그럼 엄마는 조금만 먹어. 그냥 그것만 고마워. 그런데 어떤 아빠는 원초화만 강해가지고 원초화가 확 일어나는 거야. 진짜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자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기한테 아 했는데 아빠가 왕창 먹어.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아 하고 울잖아. 그치? 그게 갈등인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떤 아이는 초자아가 발달해서 힘들지만 자기가 참어. 아빠가 먹었지만 막 이렇게 그 얼굴에 보이는 거 생각나세요? 그거? 아이를 기르신 분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초자아는 아동의 양심, 초자아는 이드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내가 먹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가 먹고 싶어 하고 이렇게 주는 그 입장. 자아는 초자아와 이드 사이에 투쟁을 주관하는 거. 제가 아이스크림 아주 적절한 거예요. 아이와.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 원초아만 있을 경우 왕 먹고 엄마는 초자아가 더 있어서 엄마도 먹고 싶지만 그냥 먹는 흉내만 내잖아요. 그 아이의 이쁨만. 그 먹는 흉내만 내는 엄마는 초자아가 더 강한 거고 원초아를 누르고 있는 거야. 원초아를 누르고 있는 거고. 아빠는 원초아가 더 많이 왕 먹어버리는 거. 원초아가 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자아는 초자아와 이드 사이의 투쟁을 주관하는 거다. 그래서 성적인 본능,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전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적의 의미는 육감적 쾌락을 말하는데요. 입에, 학문에, 성기에 또는 잠재기에. 그래서 아동이 발달하면서 여러 정신 성적 단계를 거쳐 이제 발달이 되는데요. 육감적 쾌락의 발생 위치가 단계적으로 변해요. 첫 번째로는 입에 있다라고 해서 구강기, 구순기라고 하고 입의 만족, 그 다음은 학문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성기기로 가는데 여기서의 성기기는 섹스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기기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기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많은 거고 이제 잠복기에 걸쳐서 어떻게 돼요? 생식기. 이 생식기가 이제 섹스에 관심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 성적 본능 단계, 성적 본능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구순 단계, 구강기에 대해서는 그 리비도가 어디에 있대요? 만족감이 입에 있다. 그래서 막 빨고 싶고 씹고 싶고 그것이 쾌감이 된다. 그래서 빠는 곳에 만족해야 되고 또 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구강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후반부에는 이가 나려고 할 때 막 질근질근 이렇게 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근질근 씹을 수 있도록 치아 발육규 같은 것도 줘서 아이가 씹는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학문기 정도는 1세 정도인데요. 학문, 내가 대변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대변을 배설하는
이 여기에 쾌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을 통해서 육감적 쾌감을 얻고 응경 단계 3, 4세에는 육감적 쾌락을 얻는 장소가 생식기다. 근데 섹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생식기 그 자체. 그리고 잠복기 단계에는 육감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잠식되어 있어. 그래서 이때가 공부하려고 초등학교 시기 공부하고 어른들의 말에 칭찬받고 싶어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단계이고요. 사춘기 단계 성기기에 와서는 이제 이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생리적인 변화를 겪어서 성적 욕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보울비 이론은 애착 이론이고요. 상호작용 이론으로서 애착 이론. 아동이 태어나 처음 몇 년 동안 아동과 보호자 사이에 형성된 깊고 지속적인 관계이고요. 애착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성인도 마찬가지야. 성인도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애착 이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보울비가 모성 결핍에 관한 연구예요. 모성이 결핍됐을 때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 이런 것들 그리고 보울비는 아동과 주 보호자 사이의 유대는 아동의 건전한 또는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을 경우, 불안정한 애착아이일 경우 아동의 발달이 건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클 수 없다는 게 보울비가 연구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울비의 모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애착 연구에 있어서 그 결과로서 보울비가 주장하는 거는요. 약 5세대는 그 0에서부터 그 5세대는 사이에 부모와의 유대가 너무 중요하고 이 시기가 민감기다. 가장 민감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아와 엄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애착이 발달된다. 생긴다. 그리고 아동이 애착을 가지는 주요한 인물은 엄마인 경우가 많다. 유대와 가정이 생기면 아동은 애착을 느끼는 상태로 이렇게 그 애착이라는 것, 건강한 그 애착 상태가 있다. 민감한 시기에 유대화가 생기지 않거나 중단되면 유대화는 나중에 생길 수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론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0~5세에 부모와의 애착이 다른 친구와의 애착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보울비의 주장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애착이 아닌 경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이론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불안정애착이고 안정애착이야. 이럴 때 그 누군가 하나 안정애착이 이 불안정애착을 꾸준히 잘 케어하고 돌보면 안정애착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변화 가능한 것이 지금 심리학자 또는 학습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보울비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대화는 나중에 생길 수 없어요. 영유아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까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 이론.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더 나아가서 나름의 성격 발달 이론을 제시했어요. 프로이드는 성기기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릭슨이 아주 더 또 우리가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때 우리의 발달 과업은 뭐냐를 제시해 주는 거죠.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성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발달에 있어서 자아 통정을 이야기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 각 발달 단계마다 심리적, 사회적 위기를 가지는데 심리적, 사회적 위기는 한편으로는 더 취약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력이 더 커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각 단계는 나름의 특별한 특징과 특정한 나이대에 있다. 그 삐아제의 발달 단계처럼 구강기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특별한 그러한 특정한 나이대가 있다. 그래서 1단계를 볼게요. 1단계. 근데 여기서는 1단계에서 5단계. 왜? 아동복지론이기 때문에. 아동발달, 유아발달, 영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전 영역을 다룰 거지만 여기서는 아동복지니까 아동에 대한 단계만 다룰게요. 1단계. 신뢰 대 불신. 태어나면서부터 1세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울비의 이론과도 중첩되죠. 특히 0-5세까지 이야기를 했으나 에릭슨의 입장에서는 신뢰 대 불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음 단계에 또 이루어야 할 가업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점성의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 그래서 심리적 사회 위기는 신뢰감을 갖느냐 불신감을 갖느냐에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은 주로 상호작용을 맺는 대상은 엄마이거나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느끼거나 불신감을 갖거나 그리고 입과 입술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이드의 이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입에 만족감을 가지면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야.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보호를 신뢰하거나 불신.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갖다 주면 신뢰를 느끼고 내가 배고파서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신을 느낀다라는 거지.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내가 신뢰를 형성했어. 신뢰를 형성했으면 1세에서 2세에는 나에게 자율감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율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수치심을 갖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요한 특징으로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대상은 부모인데 엄마가 아이가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놔도 마음대로 하게끔 놔도 아니면 안 돼 하고 자꾸 빼 이럴 때 그리고 이 자율성과는 배변 훈련과도 중첩되는데 왜? 프로이드가 그 시기를 학문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변을 훈련할 때도 좀 자유스럽게 아이가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화내지 않고 응가했어? 우리 응가 여기 하자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럴 때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런 의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때 1세에서 2세 특히 더 그렇다. 안돼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는 수치심, 회의심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발달 못한다는 거죠. 자, 신뢰감이 자율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왜? 신뢰. 엄마는 내가 하는 것을 갖다 줘. 그리고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해줘. 안전한 환경. 그래서 특히 1, 2세 때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부모가 잘못한 거야. 아이 앞에 있는데 아이가 집었는데 그거 안 돼 하고 뺏으면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아이 환경에다 놔둬야 되는 거죠. 아이가 만지면 안 되는 것은 그 앞에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왜 빼앗을 것을 앞에다 놔둬. 아이들의 욕구는 앞에 보면 만지고 싶은 거니까 입에 넣는, 특히 입에 넣는 것도 아이가 입에 넣으면 안 될 것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1에서 2 시기에는 아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입에 넣고 배설에 있어서도 너무 강압적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시작된다.
그 자율성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에서 관점을 보면, 자, 신뢰를 형성했고 자율성을 형성한 아이는 한 3세에서 5세가 되면 주도성이 생겨. 아이가 주도를 하려. 자율성과 주도성의 목적은 뭐냐면, 자율은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몸이 가는 거야. 자율은 그냥 몸이 가는 건데, 주도성은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 목적의식이 생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하면 죄의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요한 특징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대상은 부모겠죠. 핵가족, 그 부모 또는 선생님. 그리고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오이디푸스 감정을 느끼기 생각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떤 거야? 여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은 남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도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발달한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려는 거. 자율성과 주도성의 차이점은 뭐다? 자율성은 그냥 해. 그냥 어떠한 그런 목적이 없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 단순 목적은 있겠지. 이거 만지고 싶어. 이런 목적은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야는 없었어요. 그러나 3세에서 5세는 이거 내 거고 이거 내 거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생겨. 주도적인 거. 그래서 그 주도적으로 하려는 것을 하게끔 도와줘야 그 다음 발달 단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사춘기는 6세에서 이제 사춘기 시기까지인데요. 근면성 대 열등감. 다시 갈게. 신뢰가 생긴 아기는 자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율성을 환경에서 마련해 주면, 이 아이의 그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 이 아이는 주도성이 생겨. 주도성이 생긴 아이는 자기가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할게 하기 때문에 근면에 자기가 원한 거,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나 할게,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근면하지 못할 경우 열등감을 갖게 되죠. 열등감. 그래서 주요한 특징으로는 집 밖에서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또래와 또는 선생님, 교사와의 맺는 그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더 근면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초등학생 수준에서 평가해 줘야 돼.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래서 이때 조금 열등감을 갖는 건,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정석이 70점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100점 맞은 애들만 축하해 줘. 잘했다고 박수 쳐줘. 이러면 열등감이 뽀록뽀록 생기지. 나도 공부했는데.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에도 성적을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성적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누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 점수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점수로 나오는 데도 있나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평가해야 된다.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교사는 특히 더 칭찬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야 되고, 칭찬을 사용하실 때 아주 고려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칭찬해야 되는 거죠. 왜? 열등감을 가지니까. 그래서 5번째 단계로서는 정체성 대 정책성 혼미, 청소년기예요. 내가 누군가,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데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대상은 또래이고, 사회관계를 매우 크게 형성하는 것은 이성 사이의 친구관계를 통해서 오지요. 그래서 성인이 관여하는 것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요. 나를 찾는 거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려움을 겪는데 멈추게 되면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구야? 아, 나는 학생이고, 나는 고등학생이고, 공부할 때이고,
그리고 공부할 때이지만 이런 쪽에 관심도 있고 이런 걸 받아들이는 입장.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수준이야. 이런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영화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많이 하고 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또 보기도 하고 이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의미 있는 타인. 내가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이니까 좋은 형아들, 좋은 친구들, 좋은 누나들, 좋은 언니, 좋은 삼촌 이런 게 너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될 거야 보다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니까 외부에서 찾으려고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엔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에 머물게 되면 정체성 혼미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를 알게 되면 정체성 확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퀴즈. 가족의 주요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족은 출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가족은 사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가족은 문화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가족은 아동의 성장과 관련이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걸까요? 너무 쉽죠? 두 번째, 가족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경험과 다른 것은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혼하는 비율이 낮아지나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출산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3번, 가족과 관련된 변화와 형태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현대 가족 구조가 변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한 생활에서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나요? 현대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가요? 한 부모 가족은 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족인가요? 재구성 가족은 이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형성한 가족인가요? 그렇죠. 1번, 현대는 가족 구조가 변함에 따라 아동이 불리한 상황에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4번, 아버지와 아동복지의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아버지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복지와 관련된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가진 힘과 자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여성 아동은 남성 아동에 비해 모자 가족에서보다 부자 가족에서 더 잘 지낼 수도 있다. 1번이죠. 가장 맞는 것은 아버지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5번째,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부모 가족은 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족이고 조선 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는 가족이고 다문화 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한 가족이고 오늘날 동성애 부부는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추세는 그러하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발달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아동 발달은 그래도 아동 복지니까 아동 발달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배워야 할 거니까 여기서 아동 복지에서는 아동 발달 부분은 조금 더 간소하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